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그 시험의 이제 효용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를 좀 이제 잘 보셔야 합니다. 시험의 효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5가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5가지 정도를 확인해 봅니다. 일단은 시험은요, 타당도가 있어야 돼요. 타당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사람 뽑으면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어울릴 것 같다. 이게 이제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타당도라고 하는 걸 보는데, 이 타당도가 크게 3가지가 여기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기준 타당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준 타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요, 내용 타당도가 있고요.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또 구성의 타당도가 있어요. 요 이제 타당도를 3가지로 나눕니다. 기준 타당도다 그랬을 때 이게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기준 타당도는 공무원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이 요게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능력 평가도 더 높게 받을 것이다. 요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기준 타당도다 했을 때 요걸 보면은, 그래서 기준 타당도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서 크게 이제 2가지를 놓고 보는데요. 2가지를 놓고 보는데, 자, 이제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가 되냐면 기준 타당도에서 먼저 있잖아요. 이런 타당도가 있습니다. 기준 타당도 안에서 봤을 때 동시적 타당도, 동시적인 타당도, 이제 검사 방법이 있고, 타당도 조사, 검사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예측적 타당도 조사 방식이 있어요. 예측적 타당도 조사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기준 타당도 그랬을 때 동시적 타당도 조사, 예측적 타당도 조사 해가지고요. 동시적 타당도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만든 시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무원한테 시험 보게 하는 거야. 졸라 짜증나게. 그죠? 시험에서 이제 벗어났다 싶었는데 다시 한번 이게 보게 하는 겁니다. 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서 이걸 가지고요. 지금 직무 능력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직무 수행 능력이 좋은 사람이 이 시험을 치르게 했더니 좋은 성적을 거두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뭔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시험은 기준 타당도에 부합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준 타당도에 부합한다. 그리고 예측적 타당도 조사는 어떤 거냐면은, 요거는 이제 예측적 타당도니까, 이거를요,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이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도 좋은지 나쁜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판단하는 게 예측적 타당도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적 타당도 조사와 예측적 타당도 조사라고 하는 2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이 공무원으로서의 실적이라든가 직무 능력도, 수행 능력도 좋은지, 이거를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시험이 거기에 부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내용 타당도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건 이제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내용 타당도고, 구성 타당도는 그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그 내용상의 그 요소들 있잖아요. 그 요소를 기술적으로 잘 측정할 수 있게 문제로 잘 만들어 넣는지, 이거를 보는 게 구성 타당도예요. 더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성이 필요하다. 성실성은 되게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의 공무원의 그 13대 의무, 국가공무원법상의 13대 의무에서 가장 기본적 의무로 제시되는 게 성실의 의무예요. 그래서 성실해야 되는데, 그 성실도를 어떻게 측정하지? 네, 그거 내용상으로 성실도가 들어가야 되고, 성실도가 들어갔는지를 보는 거고, 그 성실도를 구성하는 또 세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 안에 뭐가 들어가나? 시간관념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나? 시간관념 같은 거? 또 뭐를 봐야 돼요? 뭘 하면 성실한 거죠? 뭘 하면? 꼼꼼해야 하면 좀 성실하지 않나? 꼼꼼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실하다를 구성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성 타당도에는. 이해가 돼요? 여기는 성실함을 측정한다 그러면 성실함을 구성하는 또 더 디테일한 항목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시험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되는데 그 잘못하신 분들이 이겁니다. 이 시험 풀 때 시간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그 OMR 카드를 다 작성을 못했어요. 이러면은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본인은 말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죠? 시간에 대한 엄밀성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공무원이 성실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자면은 그런 거죠. 꼼꼼함 같은 게 필요하니까 영어 단어, 스펠링, 거꾸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도 시험 보고 이런다라고 좀 논리를 그냥 덧붙여 봤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근데 말을 갖다 붙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꼼꼼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뭐 한자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궁뎅이 무겁게 딱 앉아가지고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해내느냐 그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영어 시험 그렇게 보는 거다, 국어 시험 그렇게 보는 거다라고 해도 뭐 할 말은 없지 뭐. 시험 보는 사람이 그 기준을 세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는 거지. 당연히. 아니 사람을 뽑는 데서 자기네 필요한 인재를 자기네 기준에 따라서 뽑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자 봐봐요. 다시 한번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다 요 말들이 성립되죠. 자기네 기준에 맞는지 자기네가 뽑고자 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는지 그 사람이 갖춰야 될 그 내용들이 채워져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별로의 그 구성이 다 부합하는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저렇게 붙인 겁니다. 자 이렇게 타당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있죠. 신뢰도가 있는데 신뢰도는 뭐였어요? 앞에서 봤지만 일관성 아닙니까?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타당도하고 신뢰도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저 한번 봤잖아. 저랑 비슷한 거. 요 뒤에 내용은 좀 새로울 수 있는데 요 좀 봤어. 구성 타당도 이것도 본 것 같고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어요? 자 보신 눈 찾습니다. 보신 눈. 어디서 보셨죠? 특히 초시생분들 기억 잘 나셔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봤냐면요. 우리가 이제 정책 평가론에서 정책 평가할 때 쿠카 캠벨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타당성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타당성에서 뭐 있었잖아요. 타당성에서 뭐가 있었어요? 구성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내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외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거 공부했던 거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하고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뭐가 있는지 보다가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으로 대우실 크다 막 이러고 막 끝나고 그랬잖아요. 떠올라야지. 이제 근데 거기서도 이걸 언급을 했지만은 그거랑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그냥 다른 건데 겹치니까 연상이 될 때마다 그걸 꼭 찾아보셔야 돼. 근데 여기서 봤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잊지 말고 찾아봐야 돼. 안 그러면 치매 옵니다. 원래 그 치매 예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 뭐더라 할 때 그걸 끝까지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걸 생각해 놓으면 그때 기억이 팍 박혀. 그걸 한번 찾아보면 박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타당도가, 여기 이제 이렇게, 달라요. 근데 타당도에 뭐가 있는지는. 얘 하나만 좀 겹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뢰도는 근데 똑같아. 거기서 하는 얘기나 여기서 하는 얘기. 일관성이에요. 신뢰도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다. 그래서 이건 재시험법을 보든 반분법을 보든 평행양식법으로 따지든 뭐로 따지든 간에 한번 이 뭐 등수가 이렇게 매겨졌으면 이 등수가 다른 시험 문제로 보든 아니면은 이거 시험 본 거를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보든 이 결과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이 이렇게 쫙 그대로 유지돼야지 좋은 시험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 신뢰도 일관성 요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또 기억해 봐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의 관계가 있었는데 신뢰도는 타당도의 뭐였어요? 필요 조건 이렇게 됐었죠. 필요 조건, 요건이다. 요건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신뢰도가 있으면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있으면 타당도가 무조건 성립되진 않아. 타당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신뢰도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도만 가지고서 타당도까지 이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뢰도가 없어. 그럼 이거 타당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뢰도까지 채워져야 타당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요거? 비교되죠? 네. 그렇게 해두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타당도 신뢰도의 관계를 보시고,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냐면 난이도. 난이도. 네. 난이도. 우리 저 2020년 시험은요, 난이도 개작살이에요, 완전히. 행정학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지방직은 너무 쉬워가지고, 이건 도대체 뭐, 이게 맞나?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내가 뭔가 모르는 다른 게 있나? 의심할 정도로 너무 쉽게 나와서 난이도 완전 개실패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완하려고 했던지, 국가직을 이번에는 2020년에는 거꾸로 뒤에 봤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직에서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못 보던 아저씨 이름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시험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행정학 공부할 때 울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도 끝이 없고, 이게 도대체 이 사람 이름은 어디까지 내가 알아야 될 것이며 한도가 없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난이도가 한번 그렇게 훅 어려워져 버리면 불안하잖아요. 어디까지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놨더니 지방직 시험처럼 개 그지같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서 단답 형식으로 딱 물어봐 버리면, 그러면은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 설렁설렁 한 사람도 비슷한 점수를 맞아버리니까. 그래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또 너무 어려워져 버리면은 공부를 아주 킹왕짱 잘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진짜 요 시험에 딱 맞춰서 거기까지 딱 잘 채워놨던 사람이 또 미끄러지는 겁니다. 왜냐면 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같이 다 틀려가지고. 그죠? 그 난이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예측 가능한 난이도로 가야지 난이도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요, 차라리 저 같은 학원 강사들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맨날 문제 풀어주고 뭐하고 하니까 난이도에 대한 감각이 그래도 어디 대학에 있는 그 교수님들보다 낫지 않을까? 대학 교수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걸 내면은, 이거 뭐 연구를 해봐야, 이거 뭐 기출을 봐봐야 얼마나 보겠어.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전문 영역 쪽으로 가면 거기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아 하는 게, 남들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아져 버리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꺼리낌 없이 그런 거 막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다 보면 가끔은 어떤 것도 있냐면은 논란이 되는 거를 막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스크린을 짜기 위해서 여럿이 출제하게 하는 거 알아요? 여럿이 출제하게 하고, 여럿이 각각 20문제씩 4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요 문제를 거기서 20개를 골라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3명이 각각 20개씩 냈으면은 60개가 되잖아요. 60개 중에 20개 골라내는 거야. 이렇게 골라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평가를 다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내긴 내는데 다 스크린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 수능 낼 때는 어떻게 냅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죠? 한 달 이상을 거기서 숙식 해결하면서 갇혀가지고 거기서 문제 다루면서 그것만 전력해서 내잖아요. 물론 문제를 만들기가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만들기가 훨씬 까다로워서 그렇긴 한데, 어쨌건 우리는 그만큼 좀 돈을 덜 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난이도나 이런 것도 조율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막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남들이 맞추는 걸 나도 맞춘다 하면 붙는다. 나만 어려워지는 거 아니고, 어려워지면 쉬워져도 나만 쉬워지는 거 아니니까 남들이 맞추는 거 나도 맞춘다의 정신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남들이 틀리는 걸 나는 맞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공부량이 엄청 뛰어 올라가. 공부량이 엄청 뛰어 올라가서 행정학만 1년 내내 해야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안 하고서야 뭐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맞춰서 잘 해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난이도 이런 것도 좀 잘 조율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는 아무튼 대응을 그렇게 또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객관도가 있어줘야 되죠. 객관도가 있어야 돼요. 측정 방법이 어떠하든 객관도가 좀 확보돼야 되는데, 면접도 객관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자꾸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든 해가지고 평정 척도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탁탁탁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객관화 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아까 제가 뭐 대학에서 그 평점 매기는 것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막 점수에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막 되게 이의제기 많이들 하잖아요. 성적 안 좋으면 무조건 이의제기 하고 보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해 놓고 객관적인 척 하려고 노력해.
출결이 몇 프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문제당 요건 몇 점짜리, 요건 몇 점짜리, 그러면서 되게 객관적인 척을 하죠. 그렇게라도 해야 이게 면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철저히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데,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척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개량화라도 시도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게 뭐 이걸 강제 배분법으로 해가지고 뭐 A는 몇 프로, 뭐 그다음에 뭐 C는 몇 프로, 뭐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렇게라도 보여줘야 돼. 그래, 보여줘야 되는 거다. 그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천공항공사 얘기를 제가 몇 번씩 꺼냈는데, 그게 인천공항공사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이 정립이 잘 안 돼 있는데요. 인천공항공사가 자기네 기준에 맞춰서 뽑는 거예요. 왜 그걸 시험 보는 인간들이 이래라 저래랍니까? 그거 되게 월권 아니에요? 일단은 월권이야.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월권이라고만 하기는 뭐한 거는 그래도 공기업이잖아. 공자가 들어갔는데 공이라는 말이 들어간데 말이야. 사기업도 아니고 지들 멋대로 하면 돼? 이런 정도의 말할 건수는 우리가 있어. 그래서 뭐 말을 할 수 있다 칩시다. 말할 수 있다 치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은요, 문제 제기가 이거 같아요. 객관도가 없다. 왜 객관식 시험으로 안 뽑고 말이야.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자꾸 정규직 만들어주고 그러려고 그러냐? 나는 객관식 시험 보고 들어갈 건데 왜 쟤네들은 그걸 시험 안 봐?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본대. 보긴 본대.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보진 않는 거죠. 그죠? 똑같은 시험 문제로 보진 않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한 2년간, 2년 이상 일하면서 누적돼서 쌓인 게 있잖아요. 업무에 대한 어떤 능력, 스킬 같은 것도 쌓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보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객관적인 척 해야 돼. 그래서 시험도 봐야 돼. 전환 시험 봐야 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시험 통과해라.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2년간의 평점을 봐서 평점으로 자르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누가 문제 제기했을 때 방어가 안 되지, 방어가 안 되니까 최대한 객관화를 해놓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입학사정관 같은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다 보면 입학사정관도 나름의 자기 기준으로 객관도를 막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입학사정관이 그런 거잖아요. 얘를 보니까 떡잎이 얘는 뭐 가능성이 있는 애네 하면 걔를 추적해가지고 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자기가 쭉 보고, 그러고 판단해서 얘는 지금의 성적은 좀 떨어지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난 얘가 좋은 것 같다 그러고 좀 주관적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거를 용납을 그래도 좀 하는 문화가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입학사정관은 그래서 완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 우리 정서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부러워서 도입한 이런 제도라고 봐야 돼요. 그냥 부러워서 도입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를? 이런 것도 앞에서 공부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부러워서 제도를 따라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동영화, 이소모피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동영화, 제도 변화 그렇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변화 줬다가 망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이 안 맞는 거를 끌어들인 것이죠. 네, 그렇게 아주 실패했는데, 어쨌건 이 객관도가 어느 만큼 확보가 돼야, 그래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다가 이제 실용도가 있어야 된대요. 실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실용도는 뭐냐면은요, 현실적으로 이게 실시 가능한 시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시 가능한 시험. 네. 그래서 이제 피셋 같은 거 있잖아요. 피셋을 지금 5급에서 7급까지 이제 같이 보기로 했는데,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응시생수가 많은 시험으로 점점 번져오고 있는 거예요. 응시생수가 적은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러고 점점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대해서 이게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봤을 때. 야, 이 시험 잘 봐가지고 일 잘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또 좀 더 좀 창의적이고 좀 이렇게 자기 머리로 생각할 줄 아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암기식이잖아요. 암기식이라서 그걸 좀 탈피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피셋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피셋은 수능하고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도 수능에다가 수리적인 것들 막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IQ 테스트 같기도 하다가 막 이런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인데 그거를 이제 점점 확대하려고 해요. 그게 더 타당도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까지 빨리 못 오는 이유는 실용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실용도가 떨어져. 왜냐면 이게 많은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걸 바꾸겠다 하는 순간 대혼란이 일단 벌어집니다. 대혼란이 벌어져.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람은 내년에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는 게, 도입하는 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시험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 가서 공부할 데가 잘 없잖아요, 사실은. 공부할 때 잘 없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제안이 막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이거 피셋을 강의하면 어떠냐고. 그런데 뭐 요즘에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7급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점점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긴 하는데 연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많은 인원이 지금 보고 있는 데까지 건드리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있잖아요. 영어도 인증이나 그래서 한국사도 인증으로 바꾸는 거예요. 국어를 대체하는 식으로 피셋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렇죠. 이거를 대본 바꾸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같은 것도 보려고 그러면은 시험 장소 금방 마감돼가지고 막 못 보고 지금도 약간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공무원들 다 야 전부 다 공무원 다 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봐서 와. 그래 버리면 또 그 순간 이제 이거 그죠? 시험장도 확보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횟수도 좀 늘려야 될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 하기 어렵고 영어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영어는 워낙 시험이 많잖아. 여러 시험 종류도 많고 시험을 또 거의 토익은 언제 한 번씩 보죠? 한 달에 한 번씩 보나? 두 달? 한 달에서 한 달 반? 두 달? 뭐 그 정도 되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자주 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시험들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러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공무원이 이게 의무화가 필수가 되면은 좀 더 늘려줘야 될걸요?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의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다? 실용도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면접을 강화하겠다라고 선언해놓고 크게 강화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실용도가 떨어져서 그래 그것도. 그거 제대로 하려면 대기업들 같은 데서 하는 것처럼 연수원 같은 데다가 이제 예비 합격자들 갖다 놓고 집단적으로 어떤 과업도 주고 그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여기서 공동체적으로 잘 하는지도 보고 그죠? 남한테 배려도 잘하나 보고 얼마나 솔선수범하나도 보고 이런 거 관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하냐고 그거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그거를 다 테스트를 그렇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잠깐 만나가지고 거기서 왜 질문 몇 개 해본다 그래갖고 그 사람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그 진짜 선입견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입견. 사람이 그 순간에 하는 그 태도, 뭐 예를 들면 뭐 쫄려가지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능력은 좋은데 이제 뭐 언변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연습이 덜 돼 있으면.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선입견 가지고 보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 저 사람이 소극적이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안 그런데 일하는 스타일하고 다른데,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응?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소시적에 평소에 대화할 때랑 강의할 때가 표정이나 하는 짓이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업무할 때랑 그 다음에 누구 앞에서 이렇게 자기 얘기하라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런 거랑 좀 다른 영역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잠깐 만나보고서 면접이랍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점수를 많이 주기는 어려운 거죠, 여전히.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나중에 가서 객관도의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실용도 때문에 제대로 된 면접을 못하니 차라리 객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유 점수를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아주 크게 문제를 노정하지 않는 한은 점수가 남아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한 좀 재밌는 수강생이 우리 학원에 왔었는데,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 붙어서 이제 나갔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필기 붙고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점수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왜 떨어졌나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이제 면접할 때 봐주고 그랬는데 떨어지게 대답을 하더라고 자꾸. 그러니까 뭐냐면 특이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독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 공무원으로서 필요하게 보려고 하는 게 뭔가를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독특한 대답을 자꾸 찾더라고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 그때 질문이 뭐였는데 뭐라고 대답해서 떨어졌냐 그랬더니 그 구제역 같은 것 때문에 돼지를 갖다가 막 갖다 땅에다 묻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제가 어릴 때 집에서 돼지를 키웠었는데 우리 집에서 돼지가 그렇게 산채로 묻히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자기가 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봤을 때도 이게 아니 시험에 이게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공무원인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눈물은 일부러 흘린 게 아니라 이제 그 생각하니까 불쌍하잖아요. 솔직히 애기 돼지까지 막 데려다가 탁탁 묻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심지어. 그 일 벌어지면 가서 그 현장에 나가서 지휘하고 막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 트라우마가 그런 거 한번 하면은 장난 아니래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정책상으로의 잘잘못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자기의 이제 사담을 해버린 거죠. 감정을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얘는 좀 들어오면 좀 조직하고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수도 있죠. 본인도 이제 그래서 그게 잘못한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해가지고 잘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거가 이제 일종의 이제 뭐예요? 그런 것들만 잘 피하면 지금의 면접에서는 그렇게만 안 하면 된다. 거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객관도랑 실용도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다. 자, 이제 시험의 효용성이 5가지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봐두시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343페이지가 보면은 저 신뢰도 검증 방법 그래 재시험법이 있는데 동일한 대상에게 다시 한번 시험 보는 거고요. 그래도 결과 똑같은가를 보는 거고 동질 이형법은 이제 조금 다른 방식의 시험을 또 봐서 등수의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거고 반분법은 있잖아요. 하나의 도구인데 이거를 임의로 반으로 나누어 검사한 후 상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절반을 테스트했을 때 또 남은 절반 테스트했을 때 격차가 안 벌어져야 돼. 만약에 격차가 벌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뭔가 잘못된 문제가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반분법 같은 것도 쓰고 내적 일관성 검증 같은 것도 있다. 각 문항 간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또 측정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그 밑에 그림은 그냥 재밌게 이제 보라는 건데 저 맨 오른쪽 걸 보니까 그게 타당도가 낮고 신뢰도도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신뢰도가 있으려면 탄착점이 몰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운데 걸 보면 거기 신뢰도는 있다고 돼 있잖아요. 신뢰도는 있어. 근데 타당도가 떨어진 거예요. 타당도가 높으면은 딱 요거죠.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딱 갖췄나를 봐야 되니까 그 가운데 딱 여기 조준점에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봐두시고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되고 객관도 난이도 실용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으로 가는데 임용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기도 하죠. 지역별 균형 인사 이렇게 되어 있고 막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위에 줄에도 있죠. 장애인, 저소득층, 이공계 전공자 등등 해서 우리가 이제 뭘 맞추려고 하냐면은 일단 대표 관료제 성격도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대표 관료제 기억나시죠? 대표 관료제다 그랬을 때는 대표 관료제라 함은 요것은 이제 인구 비율에 맞춰 가지고 계층의 구조를 맞춰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그런 이유가 뭔지 알죠? 다민족 국가이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살기 때문에 다 이민자들 그룹 아니야, 거기가. 그 후손들이고. 그래서 얘네들은요, 거의 이제 커뮤니티가 그 어떤 그 인종이나 등등 해가지고 계층별로 이렇게 목소리들이 담아내지는 구조가 돼 있어, 걔네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사실은. 그런 게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만큼 대표 관료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진 않으나,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도 뭔가 이제 소외받는 계층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최대한 또 우리도 반영하고 있고, 지역별 균형 인사 같은 것들, 이거는, 원래 이런 균형 인사를 할 때는 역차별 문제가 항상 나타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역차별 문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죠. 지역별 안배를 하게 되면은 인구가 적은 데서는 그만큼 더 그죠? 예, 경쟁이 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더 이익을 이렇게 줘서라도 지역으로 가서 내려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줘야 돼요. 정서적인 것도 굉장히 커요. 지역에도 도시들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서 산다고 크게 불편할 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온라인 시대잖아요. 온라인 시대. 그리고 일일 생활권이고. 서울에 서울에만 있는 시설 같은 거 이용할 때 우리가 서울 근방에 산다고 맨날 이용하나 그런 걸? 그러니까 지방에 살아도 필요할 때 한번 올라와가지고 그거 처리하고 가면 하루면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큰 것도 아닌데도 서울에 살면 주류라는 생각을 하고 서울에 안 살면은 묘청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김부식 일파가 되고 싶은 거지. 그 사회 기득권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진짜로 제대로 된 기득권이 아니더라도 기득권 심리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서울에 살면 그래도 내가 뭔가 주류에 들어와 있고 나한테도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외곽으로 가면은 나한테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기회가 잘 안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막연하게나마 또 이제 서울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애들 교육도 더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믿음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지방으로 안 내려가려고 그러고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도 젊은 세대가 더 그렇죠. 더 그래. 더 그렇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굳이 그래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도권에서 사람을 많이 뽑아요. 그러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서적으로 지역이 좀 열등하게 이렇게 좀 취급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지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면 이렇게 이제 공무원 임용에서부터라도 지역에서 일자리가 더 기회가 더 많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정서적으로 약간 그러더라도 야 내가 그래도 공무원 할 건데 지방에 있으면 어때? 그러고 가서 있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은 이게 가능한 조직 아니에요? 공무원은 가능한 조직에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평생 직장 보장되면은 내가 못 갈 게 뭐가 있냐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요거를 지역별 균형인사 같은 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절차 이런 것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게 유효기간이 참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이 2년의 유효기간이 있죠. 연장이 가능하긴 한데 뭐 군 문제 이런 거면은 또 이제 예외로 이제 취급을 해주지만은 어쨌거나 이게 뭐 무한 뭐 이렇게 그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록되고 그 유효기간이 영원히 가지 않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서 활용을 하셔야 되고 뭐 대학을 내가 졸업하고 가야 돼요 뭐 하면은 조금은 뭐 연장하는 게 또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럴 수는 있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또 이제 15임용이 있습니다. 15임용인데 이것도 하나의 교육훈련 절차입니다. 교육훈련 절차라고 봐야 되고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OJT라는 말을 쓰거든요. OJT 그 중에 일종이죠.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을 15로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기간에 근무 성적이 좋아야 그래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은요 15기간에는 일반 공무원에 인정되는 신분 보장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소청심사 대상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살펴보신 마무리가 다 됐고 이제 능력 발전 쪽으로 좀 가봐야 되는데 능력 발전이다 그랬을 때는 크게 이제 두 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 발전이다 그랬을 때는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아야 해요. 능력 발전. 능력 발전이다 그랬을 때는 두 가지 틀. 하나는 교육 훈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근무 성적에 대해서 근무 성적 평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육훈련 방식에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교육훈련 방식에 이게 이제 물론 기준은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는 있겠죠. 교육훈련.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로 나누기도 해요. 물론 대상이 누구냐 이게 이제 신규 임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정책 결정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은 그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해 보는 것은 어디에서 교육훈련 하느냐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더잡 트레이닝에서 직장 내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장 내 훈련 그래갖고 온더잡 트레이닝 OJT라고 얘기를 합니다. OJT가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직장 외 훈련이 있죠. 그래서 교육원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오프 JT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프 JT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프 JT.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OJT의 반대니까 오프 JT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죠? 뭐 조어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손흥민이 4골을 넣었더니 해트트릭에서 넘어가서 뭐 포트트릭이라고 막 이렇게 말 만들었다고 막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조합을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있죠.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뭐 지식재산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식재산권 관련해 가지고서도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카피라이트라는 말이죠.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카피에 대한 권리다 이거 아니에요. 카피에 대한 권리, 카피라이트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 이걸 유료화하고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거 공유를 못 하지 않냐. 솔직히 이거는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 그거 복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공짜로 다 공유하는 게 뭐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더 좋은 거야.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카피 레프트 운동이라 그래. 카피 레프트. 라이트의 의미를 뒤집어서 이제 그죠. 라이트의 의미 여러 개인데 이거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카피 레프트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이것도 그런 거예요. 외국 애들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막 말장난하지만 얘네들 하는 거죠. 신조어로 만든 거지. 그래서 OJT가 있으면 OFJT도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온 대신에 오프라는 말 갖다가 넣어서요. 말을 이제 만들었다. 그러니까 OJT, OFJT 이게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OJT, OFJT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이제 직장 내 훈련이다 그랬을 때의 장단점이 있고 교육원 훈련의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장점과 단점을 주요한 것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도 이제 좀 알긴 알아야 될 텐데 종류를 보게 되면은 직장 내 훈련이 대표적인 게 아까 봤던 15 임용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순환보직 있지 않습니까? 순환보직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팀제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일종의 직장 내 훈련이라고 보기도 해요. 예, 직장 내 훈련이 되는 면도 있죠. 왜냐하면 그 팀을 구성해가지고 팀이 같이 팀플레이 해보는 거니까 거기서 배우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팀제의 또 다른 형태로서 우리 학습 조직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 이게 교육 훈련인 거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이 있는데 장점은 뭐가 되냐? 이렇게 직장 내 훈련을 했을 때의 장점은 뭐예요? 일단은 일과 교육 훈련의 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둘 다 놓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무회의 적용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이 말이에요.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무 중심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겠죠. 여기서는 실무를 하면서 같이 하는 거니까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 그러니까 이론하고 따로 노는 이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잖아요. 이제 자기의 직속 상관이 이제 나한테 이걸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직속 상관과의 의사소통이 이제 원활해질 수 있는 측면도 생기겠죠. 의사소통의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런 측면들이 장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훈련 비용 같은 것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교육훈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요. 단점을 꼽아봐라 그러면 어떤 거가 있냐면요. 단점은 일은 일이고 훈련은 훈련이지. 사실은 병행을 하다 보니까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병행하느라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죠. 업무 효율성 저하. 또는요, 같은 맥락에서 교육 훈련의 성과가 조금 좀 이제 미미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훈련에 전념을 못 하니까.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훈련에 전념을 못 하니까. 이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은 뭐가 되냐면은요. 이게 말이죠. 일 잘하는 내 직속 상관이 꼭 좋은 교관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훌륭한 교관이라고 하는 훌륭한 교관이라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전문 교육자가 아니잖아요. 전문 교육자가 아니니까 자기가 일을 잘하더라도 그걸 전달하는 거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달력 같은 것들이 떨어져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단점이 직장 내 훈련. 그리고 있잖아요. 폭넓은 교육 훈련이 안 되는 거죠. 폭넓고 다양한 어떤 훈련 방식 같은 게
훈련의 가능성, 훈련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 안에서 이제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넓은 다양한 훈련 같은 것들을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을 해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꼽아보실 수가 있어요. 거꾸로 보면 교육원 훈련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 훈련이 체계적이죠. 교육 훈련에 전념할 수 있고, 전념할 수 있다, 전념할 수 있고, 그리고 체계적이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죠. 그죠? 체계적이다. 교육 훈련에 전념할 수 있고 체계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계적이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이제 교육자가 이제 교육자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냐면 1대 다의 교육 훈련도 가능합니다. 이제 뭐 교육훈련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여기 교육훈련 방식에 교육원 훈련에서 보면 강의 같은 것도 있거든요. 강의, 강의나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1대 다도 꼭 불가능한 건 아니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우리 옛날에 봤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감수성 훈련이라든가 말이에요. 감수성 훈련, 역할 연기 뭐 많아요. 여기 방식은 역할 연기를 시켜본다든가 말이야.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이제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액션 러닝 같은 것도 있는데, 액션 러닝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모의 실험 비슷하게, 얘는 액션 러닝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네가 과업을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거야. 가상으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 러닝 같은 거,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다양한 훈련 방식이 있는데, 뭐 1대 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 위에 직장 내원 1대 다가 불가능하거든요. 여기 1대 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1대 다의 교육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장점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은 교육원 훈련은 일단 이제 시간과 비용이 이제 과다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업무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공백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도 불만이지만 밑에 있는 사람도 자기 당사자도 불안하대요. 장기 교육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 시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대요. 왜냐면 내 자리를 누군가 메꿔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업무가 원만하게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불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도 있을 수 있죠. 너무 길어지면. 그죠? 자, 그래서 당사자의 심리적 불안감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시면 됩니다. 뭐 등등 해서. 그리고 참 이것도 있지. 그리고 이제 이게 훈련은 훈련이고 실전은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전에서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각자의 단계 파악이 좀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이 딱 갔는데 15야. 그럼 여러분들 사수가 있을 거예요. 사수가 이러저런 거 막 가르쳐줘.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못 따라와.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어디가 막혀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서 가르쳐서 훈련을 시킬 텐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모아놓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이 사람이 이걸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좀 힘든 구석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장단점 비교만 좀 이렇게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신규 채용자 훈련도 있고, 재직자 훈련, 감독자 훈련, 관리자 훈련 같은 것도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대상자를 중심으로 나눠볼 수도 있지만은, 현장 훈련이라고 해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현장 훈련, 직장 내 훈련, OJT하고 오프 JT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단점들 같은 것들이 거기에 이제 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단점을 저렇게 좀 비교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싹 다 정리되어 있는 게 그 장단점이 각 방법별 장단점이 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351페이지에 가보시면 중간에 OJT하고 OFJT의 장단점이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이 방법들 중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었던 감성 훈련이 여기 다시 나옵니다. 350페이지에 위쪽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은 감성 훈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10여 명 내외, 이랬죠, 그죠? 10여 명 내외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딴 사람들한테 자기 얘기를 털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뭐가 바뀌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서로 지적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게 감수성 훈련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장단점도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너무 소수의 수를 대상으로 하는 데다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근데 이거 몇 번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쉽게 그렇게 바뀌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까지도 가지고 있죠. 그런 단점들까지 잘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것들의 장단점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시험에서 많이는 안 나오는데 한번 그 교육훈련 종류 그래가지고 나올 수는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만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력 개발 같은 거를 해주기도 합니다. 경력 개발, 우리가 순환보직을 기본 전제로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커리어를 쭉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좀 잠깐 쉬어야 되겠네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해서 이게 더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무 성적 평정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